안녕하세요. 남인의 책방입니다. 셜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따로 녹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영상은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할 때 검은색 화면으로 변할 겁니다. 저희가 한번 검은색 화면으로 변하게 해서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딱히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다거나 그 빛들 때문에 이렇게 괜히 좀 자는데 방해가 될까봐 이거를 검게 하면 어떨까 얘기들을 했었는데 한번 이번에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책 읽는 음성 자체도 따로 녹음으로 따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히 틀리는 점은 없을 거예요. 그냥 못할 뿐이지. 어쨌든 이런 소설 읽는 건 언제나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오늘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안녕히 주무세요. 시작합니다. 두 번째 챕터는 추리의 과학. 다음 날 홈즈와 나는 정한 시간에 만나서 그가 말했던 베이커가 221B번지의 집을 살펴보았다. 하숙집은 안락한 침실 2개와 공기가 잘 통하는 큰 거실 하나로 되어 있었다. 거실에는 밝은 색깔의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2개의 넓은 창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집은 어느 모로 보나 흠잡을 데가 없었고 하숙 비용도 둘이 나누니 적당한 수준이어서 우리는 즉석에서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당장 어두워지기 전에 호텔에서 소지품을 옮겨왔고 셜록 홈즈는 다음날 아침 몇 개의 상자와 트렁크들을 가지고 뒤따라 들어왔다. 하루 이틀 동안은 짐을 풀고 물건을 적당한 장소에 배치하느라 바빴다. 짐 정리를 끝내자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며 점차 생활의 틀이 잡히기 시작했다. 홈즈는 같이 살기에 그리 까다로운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조용했고 생활 습관이 규칙적이었다. 밤 10시가 지나도록 깨어있는 일은 드물었고 아침은 꼭 챙겨 먹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집을 나갔다. 그는 어떤 날은 화학실험실에서 하루를 보냈고 어떤 날은 해부실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가끔은 한참씩 걸어서 도시의 변두리까지 나가는 것 같기도 했다. 일단 공부에 대한 열의가 솟구치면 그 열정은 무엇으로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따금씩 그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났고 그러면 아침부터 밤까지 입을 꾹 다문 채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며칠씩 거실 소파에 누워있곤 했다. 이럴 때 셜록 홈즈의 두 눈에는 꿈꾸는 듯한 텅 빈 표정이 떠올랐고 그의 금욕적이고 청결한 삶만 아니라면 혹시 마약에 취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셜록 홈즈라는 인물과 그의 삶의 목표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더해졌다. 그의 사람됨과 외모는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는 사람에게조차 관심을 끄는 데가 있었다. 그는 원래 키가 2m 80cm가 넘었는데 너무 깡말라서 훨씬 더 커 보였다. 눈은 내가 앞서 언급했던 그런 무기력 상태에 있을 때를 제외하면 찌르는 듯이 날카로웠다. 살집이 없는 메보리코는 전체적으로 기민하고 단호한 인상을 주었다. 각지고 돌출한 턱 또한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두 손은 언제 봐도 잉크가 튀고 화학약품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뛰어난 촉각을 간직하고 있어서 섬세한 악기 바이올린을 교묘한 솜씨로 다루곤 했다. 이 사내가 얼마나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신변에 대한 그의 완강한 침묵을 깨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얘기하면 독자들은 나를 구제불능의 참견꾼으로 낙인 찍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판단을 내리기 전에 독자 여러분께서는 그때의 나의 삶이 얼마나 목적 없는 것이었고 나의 흥미를 끄는 것이 얼마나 드물었는지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나의 건강 상태는 날씨가 아주 좋을 때를 제외하고는
바깥걸음도 하기 힘든 상태였다. 게다가 내게는 가끔 찾아와서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을 달래줄 친구들도 없었다. 이런 처지에서 나는 동거인을 둘러싼 작은 수수께끼 앞에서 환호하며 그것을 해명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바쳤다. 셜록 홈즈는 의학도가 아니었다. 나는 그 점에 관한 어떤 질문을 던져서 스탠포드의 주장을 확인했다. 또한 그는 어떤 과학 분야에서 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학문의 세계에 정식으로 입문할 생각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열성이 지극해서 기묘한 범위 내에서 그의 지식은 말할 수 없이 풍부하고 정밀했으며 그의 뛰어난 관찰력 앞에서 나는 번번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다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리도 없거니와 그토록 정밀한 지식을 쌓을 리도 없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 사람들은 좀처럼 정확한 지식을 쌓지 못한다. 아무 목적도 없이 그토록 사소한 것들로 정신의 부담을 지울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셜록 홈즈의 무지는 그의 지식만큼이나 인상적이었다. 그는 현대문학, 철학, 정치에 관해 극히 초보적인 지식도 없는 듯했다. 내가 토머스 칼라일을 인용했을 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칼라일이 누구이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그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과 태양계의 구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의 놀라움은 절정에 달했다. 19세기를 사는 문명인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걸 모른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놀라신 모양이군요. 셜록 홈즈는 나의 아연실색한 표정을 보고 빙글거리며 말했다. 이제 그걸 알았으니 앞으로는 다시 잊어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겁니다. 잊어버린다고요? 그렇습니다. 홈즈는 설명했다. 나는 인간의 뇌가 본디 텅 빈 다락방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방에 가구를 골라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온갖 잡동사니를 닥치는 대로 쓸어넣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쓸모있는 지식은 밀려 나오거나 다른 것들과 뒤죽박죽돼서 필요할 때 꺼내 쓰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뛰어난 장인은 다락방에 넣어둘 것을 고르는데 극히 조심스럽죠. 그는 요긴하게 쓰이는 연장만 고를 겁니다. 또 구색을 잘 맞춰서 순서대로 놓아두어야 하죠. 그 조그만 방의 벽이 무한정 늘어나서 무엇이든 다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을 더할 때마다 전에 알았던 것을 잊어버리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실이 유용한 지식을 밀어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죠. 하지만 태양계는 나는 따지고 들었다. 대관절,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셜록 홈즈는 참지 못하고 말어리를 잘랐다. 박사는 방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달 주위를 돈다고 해도 나나 내가 하는 일은 눈꽃만큼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홈즈에게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의 태도를 보니 그런 질문을 반기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와 나눈 짧은 대화에 대해 이모저모 생각해보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추측해보려고 했었다. 그는 자신의 목표와 상관없는 지식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가 쌓은 지식 전부가 그에게는 쓸모있는 것이라는 말과 똑같았다. 나는 그가 유난히 잘 알고 있는 듯한 분야를 마음속으로 따져보았다. 그리고 연필로 적어놓기까지 했다. 목록을 완성한 뒤에 나는 쾌재를 불렀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셜록 홈즈 지식의 범위 1. 문학에 대한 지식 전무함 2. 철학에 대한 지식 전무함 3. 천문학에 대한 지식 전무함 4. 정치에 대한 지식은 약간 있음 5. 식물학에 대한 지식은 편차가 큼 벨라도나 아편, 독성물질의 일반에 대해서는 해박하지만 실용적인 원예 지식은 전혀 없음
지질학에 대한 지식은 실용적이지만 한계가 뚜렷함. 여러 종류의 토양을 한눈에 구별할 수 있음. 산책을 끝난 뒤 나에게 바지에 흙탕물이 튄 자국을 보여주고 흙의 색깔과 조성만으로 그 흙이 런던의 어느 지역에서 묻어온 것인지를 말해주었음. 7. 화학에 대한 지식 해박함. 8. 해부학에 대한 지식은 정확하지만 체계가 없음. 9. 범죄 관련 문헌에 대한 지식은 놀라 자빠질 정도. 금세기에 저질러진 중범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눈치. 10. 바이올린 연주는 수준급. 11. 목검술, 펜싱, 권투 실력은 프로급. 12. 영국 법에 대해서도 실용적인 지식이 꽤 있음. 여기까지 적고 난 뒤 나는 포기하고 종이를 불 속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걸 종합해서 이 모든 장기를 필요로 낸 직업이 뭔지 알아낼 수만 있다면야. 하지만 그런 시도는 당장 포기하는 게 낫겠군. 나는 위에서 홈즈의 바이올린 연주 솜씨에 대해 언급했다. 그의 연주 실력은 대단히 뛰어나지만 다른 장기에서도 그렇듯이 역시 기묘한 데가 있었다. 나의 신청곡인 맨델스존의 무언가를 비롯해서 연주한 여러 명곡들을 보니 꽤 어려운 곡도 연주할 수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냥 놓아두면 그는 잘 알려진 곡을 연주하거나 애당초 어떤 음악적인 소리를 낼 생각은 도통 하지 않았다. 그는 저녁 무렵 안락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지그시 눈을 감은 채 깡깡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되는 대로 활을 그어대곤 했다. 어떤 때는 낭낭하고 고슬픈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가끔은 환상적이고 명랑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분명히 지금 그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들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음악이 그의 생각을 상승시키는 것인지 단순히 어떤 스쳐가는 심상을 드러낼 뿐인지는 도저히 알아낼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그 분통 터지는 독주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대개는 그가 나의 인내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내가 좋아하는 곡들을 연달아 들려주는 것으로 연주를 끝냈기 때문이다. 첫 주에는 방문객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동거인도 나처럼 사고무친한 신세인 줄로 알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에게는 지인들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이었다. 그 중에는 검은 눈동자에 쥐새끼처럼 생긴 얼굴이 노리끼리해 보이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레스트레이드 씨라고 했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홈즈를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에는 한껏 멋부린 옷차림을 한 아가씨가 찾아와서 반 시간 정도 있다 간 적도 있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희끗한 머리에 유태인 행상처럼 보이는 초라한 사내가 찾아왔다. 내가 보기에 그는 굉장히 흥분한 눈치였는데 그가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을 질질 끄는 늑수구리한 여인이 찾아왔다. 또 머리가 허옇게 센 신사가 찾아와서 나의 동거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다. 그리고 벨벳 제복을 입은 기차 사원이 찾아온 적도 있었다. 통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인물들이 나타날 때마다 셜록 홈즈는 내게 거실을 좀 써야겠다는 청을 넣었고 그때마다 나는 내 방으로 물러나곤 했다. 그는 이렇게 폐를 끼치는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해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방을 사무실로 써야 합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저의 고객들이죠. 나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질 기회를 다시 맞았지만 상대의 고백을 듣고 싶은 마음을 다시 한번 조심스레 억눌렀다. 나는 그가 입을 다물고 있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상상했지만 뜻밖의 그는 얼마 후에 자진해서 얘기를 털어놓았다. 그때는 4월 4일이었는데 내가 날짜를 기억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나는 그날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났고 셜록 홈즈는 조반을 들고 있었다.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는 내가 워낙 늦게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내 식사는 물론 커피도 아직 가져다 놓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어처구니 없게도 짜증을 부리며 배를 울려서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알렸다. 그리고
동거인이 토스트를 우물거리고 있는 동안 시간을 죽일 요량으로 탁자 위에 놓인 잡지를 집어들었다. 제목에 연필로 표시해놓은 논문이 있었으므로 나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을 주었다. 그것은 인생의 서라는 다소 거창한 제목의 논문이었는데 관찰력이 뛰어난 인간이 정확하고 체계적인 고찰을 통해 주위의 모든 것을 얼마나 깊이 알 수 있는지에 관한 글이었다. 그것은 내게 기발하지만 우스꽝스러운 아이디어의 복합체로 보였다. 추론은 빈틈없이 논리적이었지만 결론은 억지스럽고 과장된 것으로 보였다. 저자는 언뜻 스치는 표정이나 근육의 떨림, 순간적인 눈빛만 봐도 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생각을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자에 따르면 관찰하고 분석하는 훈련을 쌓은 사람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론이 유클리드의 정리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은 놀랍게만 생각될 것이고 자신은 이들의 눈에 점쟁이로 비칠지도 모른다고 했다. 저자는 이렇게 썼다. 논리적인 사람은 바다를 보거나 폭포 소리를 듣지 않고도 한 방울의 물에서 대서양이나 나이아가라 폭포의 가능성을 추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인생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사슬이 되고 우리는 그 사슬의 일부를 보고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추론 및 분석의 과학은 장기간의 끈질긴 연구를 통해서만 익힐 수 있고 유한한 인생살이에서 그것을 최고도로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난해한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측면에 눈을 돌리기 전에 보다 초보적인 문제에 통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좋다. 타인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역사와 직업을 첫눈에 알아보는 법을 배우도록 하자. 그러한 연습이 철없는 행동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관찰 능력을 기르고 어디를 보고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있게 된다. 상대방의 손톱, 코트 소매, 구두, 바지 무릎, 엄지와 검지에 박힌 못, 표정, 셔츠 소매. 이러한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상대의 직업을 쉽게 알 수 있다. 뛰어난 관찰자가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추리에 실패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세상에, 이런 걸 그리라고! 나는 잡지책을 탁자 위에 탕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내 평생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은 처음이군. 왜 그러십니까? 셜록 홈즈가 물었다. 아니, 이 기사 좀 보십시오. 나는 식탁에 앉으면서 에그스푼으로 문제의 논문을 가리켰다. 표시가 돼 있는 걸 보니 홈즈 씨도 이걸 읽으셨나 보군요. 나는 이 논문이 나름대로 논리적이라는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이상한 쪽으로 머리를 쓰는 백면서생의 이론일 겁니다. 실용성이라곤 전혀 없어요. 나는 녀석을 지하철 3등 칸에 태우고 거기 탄 사람들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하고 싶군요. 난 맞추지 못하는 쪽에 1000대 1로 걸겠습니다. 박사께서 돈을 잃으실 텐데요. 홈즈는 침착하게 말했다. 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 논문을 쓴 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당신이? 예, 나는 관찰과 추리 쪽에 걸겠습니다. 내가 저기서 설명한 이론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사실 대단히 실용적인 이론이죠. 그게 어느 정도냐면 나는 저 이론을 가지고 빵을 법니다. 근데 어떻게? 나도 모르게 불쑥 질문이 튀어나왔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마 세계에서 나 혼자일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자문 탐정입니다. 여기 런던에는 형사들도 많지만 사립 탐정도 많죠.
이 사람들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나를 찾아오면 나는 이들에게 옳은 단서를 지적해 줍니다. 내 앞에 증거를 다 내놓으면 나는 범죄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추리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무릇 악행에는 강한 가족적 유사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1000가지 범죄 행위를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꿰고 있다면 1001번째 범행의 비밀을 푸는 것은 식은 죽 먹기죠. 레스트레이드는 유명한 형사입니다. 최근에 어떤 화폐 위조 사건을 수사하다가 벽에 부닥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주로 사설 조사기관의 소개로 온 사람들이죠. 한결같이 곤란한 일에 휘말려서 약간의 깨우침을 필요로 하는 이들입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내 설명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사례금을 챙기죠. 하지만 방금 한 얘기는 홈즈 씨가 방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고도 이해하지 못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나는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나는 그런 일에 대해 어떤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건이 좀 더 복잡할 때가 있죠. 그러면 나는 꼼지락거리고 나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나에게는 문제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특수한 지식이 많이 있고 그것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 논문에 씌어져 있는 추리의 법칙에 대해 박사께서는 고웃음 쳤지만 내가 하는 일에 그것은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죠. 나에게 관찰은 제2의 천성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박사님에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고 말하자 좀 놀라시는 것 같더군요.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으셨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박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습관이 되어버린 탓에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갔고 나는 중간 단계를 의식하지 못한 채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중간 단계는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구구절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신사는 의사 같지만 그러면서도 군인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그러면 군의관이 분명하다. 얼굴빛이 검은 것으로 보아 열대지방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다. 손목이 흰 걸 보면 살빛이 원래 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굴이 해쓱한 것은 고생을 많이 하고 병에 시달렸기 때문이겠지. 왼팔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나 보다. 왼팔의 움직임이 뻣뻣하고 부자연스럽다. 열대지방에서 영국 군의관이 그렇게 심하고 고생하고 팔에 부상까지 입을 만한 곳이 어디일까? 분명히 아프가니스탄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박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고 한마디 슬쩍 건넸고 박사는 깜짝 놀란 것이죠. 설명을 듣고 보니 간단하군요. 나는 웃음을 띤 얼굴로 말했다. 홈즈 씨를 보니 에드거 앨린 포의 디팽이 생각납니다. 나는 그런 소설 속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셜록 홈즈는 벌떡 일어나서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저를 디팽과 비교하신 것은 저를 칭찬해 주시려는 뜻으로 압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디팽은 수준 낮은 탐정입니다. 15분간 침묵을 지킨 다음에 그럴듯한 말로 친구들의 생각을 방해하는 수법은 아주 천박하고 자기 과시적인 것이죠. 물론 그에게 천재적 분석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가 의도했던 것 같은 그런 비범한 인물은 결코 아니었죠. 가브리오의 작품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홈즈 씨가 보기에 르콕 탐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물었다. 셜록 홈즈는 차갑게 코웃음 쳤다. 르콕은 형편없는 인물이죠. 그는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게 봐줄 만한 것은 그의 의욕뿐입니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속이 뒤집혔습니다. 문제는
죄수들 중에서 어떻게 범인을 찾아내느냐는 것이었죠. 나라면 그런 문제는 24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루콕에게는 6달이 걸렸습니다. 그 책은 탐정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가르치는 교본으로 쓰일 수는 있겠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 속의 두 인물을 그렇게 오만하게 난도질하는 것을 보고 나는 비위가 상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번잡한 거리를 내다보았다. 저 친구 머리는 아주 좋은 것 같군. 하지만 한마디로 아나무인이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요즘은 이렇다 할 범죄도 없고 범죄자도 없습니다. 셜록 홈즈는 불만스럽게 말했다. 그쪽으로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으면 뭘 합니까? 내게 이름을 떨칠 수 있을 만한 재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범죄 수사에 대해 나 정도의 소질을 타고났거나 나만큼 연구한 사람은 전무후무하니까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수사해야 할 범죄가 없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런던 경찰국의 형사조차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얕은 꾀를 부리는 서툰 악당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나는 그의 오만방자한 말투가 여전히 기분 나빴다. 나는 화제를 바꾸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저 친구는 뭘 찾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나는 길 건너편의 평상복 차림의 건장한 사내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는 천천히 내려오며 열심히 문패를 읽고 있었는데 커다란 푸른 봉투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을 전해주러 온 심부름꾼임에 틀림없었다. 저 해병 하사관 출신의 제대 군인 말씀이십니까? 셜록 홈즈가 말했다. 허풍하고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무슨 말을 하든 나로서는 확인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겠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제의 사내는 우리 집 문패를 보더니 얼른 길을 건넜다. 아래층에서 큰 소리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다. 셜록 홈즈 씨에게 전해달랍니다. 방에 들어온 사내는 내 동거인에게 봉투를 건넸다. 그가 한 말에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홈즈는 아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답할 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을 것이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 나는 한껏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직업이 뭔가? 제대 군인 조합 소속의 심부름꾼입니다, 선생님. 사내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제복은 수선집에 맡겨놨죠. 그러면 전에는? 나는 동거인을 심술궂은 눈으로 흘끗 쳐다보고 물었다. 하사관이었습니다, 선생님. 영국 해병대 경보병이었죠. 답장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사내는 두 발을 척 붙이더니 거수 경례를 하고 방을 나갔다. 네, 이렇게 셜록 홈즈 두 번째도 읽어봤고요. 뭔가 되게 빠르게 급하게 읽은 것 같은 느낌이라 또 다음에 읽어볼 땐 좀 더 여유 있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꿈들 꾸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안녕.